요즘 AI 영역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자산 관리 또한 척척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정보와 상품들 속에서 AI가 알아서 추천해주면서 예측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AI가 바꾸는 자산 관리의 미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진혁 미래에셋 자산운용본부장의 강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혁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강의 자리에 또 이렇게 연사로서 쓰게 돼서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오정훈 교수님이나 신승현 대표님 다양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신승현 대표님 말씀 중에 되게 의미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지난 뭐 작년까지 2년 정도 이제 이 다음 연사가 이제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인데 인호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 디지털 과정을 제가 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저희가 배웠던 게 결국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뭐 인식이나 수행, 예측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예측 영역입니다. 특히 투자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 투자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막 지금 사회자님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건 투자 영역에서 뭔가를 맞추고 최적화된 수익률을 내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그럼 실제로 그럼 투자 영역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자산관리란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쓰여질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반적인 금융권 출신은 아니고요. 현재 회사에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네이버와 한국 P&G라고 하는 소비재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가 뭔가에 대한 이해를 여기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각자가 느끼는 자산 관리의 정의가 많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이버 어학사전에 있는 그냥 간단한 정의를 보자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관리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돈이 있고 뭐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낭비되지 않고 내가 모은 돈을 적절하게 모으고 계획적으로 불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자산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과 써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미스매치가 되거든요. 20세 이전에는 저희가 부모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희가 제공받는다고 한다면 20세 이후에는 결국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내가 번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30대에서 40대, 50대 넘어가는 그 기간. 이 기간 동안 내가 그럼 더 많은 돈을 이제 모으게 되고 그걸 축적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내가 60대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잘 나누고 불려서 쓸 수 있는가? 그 자금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자산관리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연평균 올라가는 오피셜한 자료도 뭐 한 3%대에 육박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자료 보이신 것처럼 과거 대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상품들의 그 가격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즉슨 내가 똑같은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 자체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지금 당장의 가치와 10년 전의 가치가 같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진짜 정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이 돈을 그냥 큰 수익이 없는 어떤 계좌에 넣어놓고 수익이 물가 상승률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 내 돈의 가치는 깎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원금이 이제 두 배가 되는 기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금리에 따라서 실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그 기간들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뭐 18%, 7%, 5%.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시중은행 금리가 뭐 8%,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은행 저금만 열심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크게 봤을 때
3%의 금리도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3%의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의 금리일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24년 정도 됩니다. 되게 길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1% 이하로 내려온 거죠. 현재 1%대 금리를 생각하면 그 기간이 7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바로 48년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수익률을 연평균 2%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얻은 경제 수명을 50년 이상 더 길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산 관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이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자산 관리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필요한 돈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 소비하는 것들을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험 범위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것처럼 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뭐 지금 살다 보면 내가 차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차를 내가 언제 살 건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5년 정도 됐는데 그럼 약 5년 후가 되면 한 10년 정도 되니까 혹은 10년 그 정도 되니까 5년 후 정도에는 차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가 이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인데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5년 후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겠네.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가. 이러한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막상 차가 필요하고 차가 만약에 고장 났다 혹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만약 돈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주택 구입, 뭐 노후 자금 준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투자 목적을 세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막상 현업에서 지금 현재 금융권 현업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건 협의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처를 물색하고 조언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알선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사는 자금과 노후 준비 자금은 똑같이 투자하는 게 맞냐? 똑같이 투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 뭐 지금 제가 이거를 2월 달 정도에 이제 캡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노후 준비 자금은 기본적으로 좀 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향후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쓰게 된 기간이 뭐 10년, 20년, 30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간에 S&P 500이 한 30% 조정을 받았거든요. 30% 출렁거렸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리고 적임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내년에 은퇴를 해야 돼요. 몇 개월 후에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은퇴 자산 30%가 날라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결국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써야 되는 이 돈의 시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시장 예측에 대한 건 되게 어려웠다는 거 하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국내 주식도 똑같고 미국 주식도 똑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필승하는 전략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투자들은 보통 올라가면 삽니다. 왜냐? 뭔가 조금 믿을 게 필요하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래프를 봐야 내가 좀 믿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래프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산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려면 적절한 자산 배분이 되게 필요한 거고 공격적인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죄송합니다.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비율을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리밸런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50대 50. 내가 생각하는 그 50대 50이라는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다.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다. 아주 안정적인 사람은 지금 보여드리는 50대 50도 너무나 공격적인 거죠. 주식을 30% 혹은 그 이하로 낮춰야겠죠. 어쨌든 각자 사람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자산 배분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그냥 처음에 세팅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죠.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20% 상승하면 올라간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사람이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팔고 채권을 산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옆에서 어느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역할에, 이런 소위 말하는 자산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자산관리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 종류의 펀드를 잘 운영하고 있고 성과가 잘 나고 있지만 펀드 운영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영역은 투자 결과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이 좀 더 자산관리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리밸런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사람이 직접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고객에게 적합하게, 고객이 크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시장 움직임이 급격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그 100명의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고객 자산 움직이는 PB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할까요? 당연히 제일 돈을 많이 맡긴 고객한테 먼저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회사의 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일반적인 많은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자산 관리는 한계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로 활용한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요 한 장에 좀 이 표에 좀 정리가 돼 있다 보는데, 뭐 가운데 뭐 다양한 수식들은 조금 이제 복잡하고요. 위아래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자산 관리사의 숫자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이었고 오른쪽은 약간 줄을 수 있겠죠. 한 750명 정도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한 사람당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는 왼쪽에, 옛날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게 200명 정도인 거죠. 왜? AI와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줄이면서도 내가 한 사람이 맡은 고객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AI를 활용한 자산관리가 추구하는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셀스포스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에 대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의 영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별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셀스포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AI는 자산 관리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고객의 상황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진혁이라는 사람이 제 가족상, 연봉상 여러 가지 파이낸셜 그게 있을 거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재정상은 재무상은 다 틀립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각자의 사람에 맞춰서 솔루션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의 정보나 상황을 한 사람의 자산 관리자가 되게 효율적으로 정말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SNS나 계좌 정보, 소비 정보, 고객 연락 등등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어떤 컨퍼런스에 한 3년 정도 전에 갔을 때 이제 봤었던 걸 이제 사진을 찍어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ext Best Action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건 이제 영업사원, 자산관리자가 쓰는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산관리자가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 화면이 뜨고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이야라고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별 영업 전략 아이디어, 연락해야 되는 고객 리스트, 계좌 관련 알람 이런 게 지금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좀 흐릿해서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이게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게 순서인 거죠. 바로 네가 오늘 해야 되는 순서야. 1번부터 해 라고 제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 보면 데니라는 사람이랑 은퇴자금 설계 미팅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 지난주에 네가 얘기한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그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도록 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6번의 1을 보면 빌이라는 사람이랑 통화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에 관심이 높았고 그런 기업에 관심이 높았는데 관련 주식 분석 보고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어떨까라고 인공지능의 그 자산 관리자한테 그 어떤 이제 자산 관리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사라와의 통화 내용을 보니 전체 포트폴리오 내용에서 기술 주식, 테크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얘기를 해서 통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왜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통화 내용은 텍스트로 다 떨굴 수 있고요. 그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고 저기 이제 빨간 표로 돼 있는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가 즉시 이거를 수행하면 실제 고객 자산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부터 해라라고 그거에 대한 판단까지 해주는 거죠. 뭐 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계좌에 이제 배당금을 받았어요. 연말이나 뭐 분기마다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현금이 계좌에 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투자를 하거나 또 다른 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제안을 해야 된다. 뭐 어스틴 씨와 통화 내용 중에 연금 리뷰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이번 주쯤 잡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능력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산관리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센스 있는 분들이 다 각자 뭔가 메모를 하고 뭐 엑셀로 정리를 하고 뭔가를 막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면 뭔가 대단한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잘하던 분들은 자기 하던 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잘하던 분들 말고 잘 못하던 분들도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잘하던 자산관리자랑 똑같이 기존에 100명밖에 자산관리를 하지 못했던 자산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한 200명, 300명 이상의 고객들을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었던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을 보긴 했지만 그 프로토타입을 보면 더 약간 그 놀라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이제 투자 제안을 좀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하는 이제 뭐 어떤 글자를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사람한테 써야 되는 이메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메일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보통 흰 바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치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고객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당신의 계좌 내역에 펀드에서 나와서 3,000불이 현금으로 있는데 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이미 사실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 이 내용의 90%는 AI가 사전에 다 써줍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인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그냥 간단한 이름 뭐 존에게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지난번에 얘기한 투자권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인사 정도만 치는 거죠. 나머지 90% 기존에 정해져 있던 거는 AI가 충분히 앞에 있는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자기는 간단하게 인사말만 쓰고 샌드를 하게 되면 이 똑같은 이메일을 되게 수백, 수천 명한테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뭐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이력이나 상황 이력서, 그러니까 온라인 이력서 같은 좀 사이트들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헥터라는 사람이 본인의 직함을 리저널 매니저에서 글로벌 매니저로 조금 이제 승진을 한 거죠. 승진을 한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월급이 올랐을 거잖아요. 월급이 올랐다는 거는 특별히 내가 돈을 더 많이 쓰지 않는 이상 투자할 여력이 더 늘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뭐 우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추가 투자를 제안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 뭐 개업 준비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지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문자나 비디오 챗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뭐 코로나 상황에서 누굴 찾아가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워낙 많이 발전돼 있는데 미국 자체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화상 통화나 이런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다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 사실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자산관리 시스템 캡처 화면을 조금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관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뭐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뭐 알파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한국에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알파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정말 대단한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를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이긴 거잖아요. 그 컴퓨터가 이겨버렸는데 그 이겨버린 걸 보고 아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하구나. 정말 인간의 능력에 뭐 엄청난 위에 있는 단계에 있구나라고 보통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시곤 하는데 물론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특히 그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네, 투자나 이런 쪽은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이 자산 관리라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체계적으로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잘 관리하는 포인트들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데 도움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인공지능의 자산 관리 기능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고객과 자산 관리자가 바라보는 하나의 동일한 소스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소스 가운데는 고객의 계좌 내역, 포트폴리오 분석, 재무목표 달성 현황, 재무 결정 시나리오 등이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죠.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내가 자유롭게 필요하다면 이걸 열어가지고 내 현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도 되는 거 아니야? 토스 들어가도 네이버 페이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여기 계신 몇 분이 과연 답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은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나 55세까지 일할 거야. 60세까지 일할 거야. 어쨌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은퇴 자금이 있을 텐데 그럼 당신이 필요한 은퇴 자금이 이만큼인데 그 이만큼 중에서 현재 몇 퍼센트 정도나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이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거의 상당수는 그런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화면들을 조금 이제 흐리게 보이겠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 그 해당 이제 고객님의 이건 이제 자산 관리자가 바라보는 화면이거든요. 그 고객님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나 뭐 어떤 스테이터스, 뭐 전체 자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하고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는 개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 가족 안에서 그 사람과 그 배우자와 그 자녀 혹은 대를 이어나가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관리 포인트들가 있습니다.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건 이제 버추얼 패밀리 오피스를 지향하는 어떤 회사의 자산관리 화면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전체 그분이 갖고 계신 이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이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현금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채권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 하고 요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각자의 그 개개인적인 그 파이낸셜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흐려서 안 보이겠지만 맨 위에 있는 거는 네가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생활 수준을 가장 에센셜 기초 가장 기본적인 거 라이프스타일 조금 더 내가 누리고 살 거냐 뭐 헬스케어 스pen딩 내가 조금 더 그 의료 비용에 돈을 쓸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제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내가 쉽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내 인생 목표, 재무 목표를 추가할 수 있게 좀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타임라인인 거죠. 지금 당장 이게 뉴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매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얼마 있다가 금방 준비해야 되고 내가 신차 구매를 위한 비용은 82% 준비가 된 겁니다. 어떤 뭐 뉴홈이나 은퇴에 대해서는 현재 21%, 86% 이만큼 준비가 됐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관리란 뭐다 말씀드렸고, 결국은 AI가 바꾸는 자산관리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은 사람으로 많은 고객들을 서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고객 중에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디지털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가 AI가 바꾸는 자산관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앞으로 사실 오프라인 중심의 현재 영역은 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AI를 활용한 자산관리가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바꾸는 자산관리의 미래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방도 역시나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AI가 자산관리도 해주는 시대가 와서 유용한 정보 얻고 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AI가 이 고객 정보를 얻기 위해서 SNS라든지 문자 등 소비 형태를 통해서 적합하게 관리를 하고자 정보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NS나 통화, 문자 내역을 분석해서 적절한 컨택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 활용을 두고 문제 제기가 없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서 이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용화된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라는 그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사실 가서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의 이력을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는, 오픈을 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나 그런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아직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이제 그 데이터 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별적으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뱅크 샐러드가 됐든 토스가 됐든 뭐 데일리금융이 됐든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들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수집하려고 하고, 그 고객들은 본인의 정보를 자기가 그 관리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그런 자료들도 같이 결합이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자산관리를 원하는 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기대할 부분도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진혁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 함께 하셨습니다.